이 패기가 넘쳤던 20대의 젊은 왕은 정말 승리에 도취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전혀 방심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로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 생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고대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사나이죠.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오늘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당대 최강의 제국인 페르시아와 마지막 결전을 치르고 나서 중앙아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 중앙아시아는 굉장히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수많은 싸나운 유목 민족들이 지나쳐갔던 곳이고, 사실상 유럽인 같은 경우는 이곳을 제대로 정복한 역사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소련, 영국, 미국 이런 서양의 내노라 하는 강대국들도 이곳에 쉽게 생각하고 쳐들어왔다가 뺨만 맞고 눈물 질질 짜면서 철수했던 곳이 바로 이 중앙아시아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곳을 도대체 어떻게 공략을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마지막 결전을 치른 전투가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죠.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되고, 반대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는 비참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두 인물의 캐릭터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가장 앞에 서서 싸우는 왕이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앞서 싸운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수많은 적군들 앞에 가장 먼저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제 아무리 알렉산드로스가 뛰어난 명마였던 부케팔로스를 타고 적진을 누볐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적의 창이라든지 화살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위치에서 언제나 알렉산드로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왔던 것이죠. 반면에 다리우스 3세는 어땠느냐?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는 언제나 가장 안전한 위치였던 중앙군, 즉 그 모든 대군의 가장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이 황제의 근위병으로 알려진 불사부대라고 하죠. 이 이모탈이라 불리는 황제 직속 근위병이 무려 1만 명이 이 다리우스 3세를 겹겹이 항상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전투에 있어서 지휘관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고대 시대엔 특히나 이 군대 전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대국의 황제였던 다리우스 3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꽤나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두 인물의 이런 캐릭터 차이는 결국 이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이 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일단 그 최종 결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앞에 서서 적의 심장을 향해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적의 심장부로 치고 들어간 알렉산드로스는 가장 안전한 곳에 숨어있던 이 다리우스 3세의 바로 앞에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다리우스 3세는 너무나 이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참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평생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싸웠던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이 광활한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손에 넣게 되었고, 언제나 가장 안전기를 추구했던 다리우스 3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는 과연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를 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패기가 넘쳤던 20대의 젊은 왕은 정말 승리에 도취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전혀 방심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바로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추격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오래된 제국이다. 제국의 상징인 황제 다리우스 3세를 사로잡지 못하면 완벽하게 페르시아를 정복했다고 할 수 없지. 내가 앞장서겠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다리우스 3세를 끝까지 추격한다. 일이야.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와 다리우스 3세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원래도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전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도 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 소수 정예 병력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고, 스피드가 가장 빠른 부대인 기병의 활용도를 최고로 높였던 그런 고대 최고의 명장이었죠. 그런데 이런 알렉산드로스가 추격을 해온다?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압박감은 도망치던 다리우스 일행에게 분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하의 배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대로 가다간 알렉산드로스에게 모두 잡혀 죽을 것 같다. 에라 모르겠다. 다리우스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더 이상 쫓아오진 않겠지.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부하였던 베소스 장관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사막 한가운데 그 시체가 버려지게 됩니다. 정말 당대 최강의 제국이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아울렀던 정말 대제국의 황제 다리우스 3세는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리우스 3세의 죽음으로써 정말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진정한 정복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된 알렉산드로스.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의 동쪽 끝,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지역, 소위 강대국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지역이죠. 너무나도 이미 유명해져버린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타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등등 이렇게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이곳이 중앙아시아 지역인데요. 일단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험준한 산지가 많은 지형이고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지형에서는 일단 게릴라전이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왜냐면 일단 지형이 척박하고 험준하게 되면 식량의 보급도 어려워지고 또 그 다음에 소수의 병력으로도 타격을 숨어서 주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수의 군대로 대군의 뒤통수를 치고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유리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련, 영국, 미국 이런 정말 서양의 강대국들이 정말 쉽게 보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가 손해만 보고 눈물 질질 짜면서 퇴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고대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는 알렉산드로스는 이 어려운 중앙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바로 정보력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정보 수집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왕이었거든요. 전투를 하기 이전에 마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프로게이머 고수들이 언제나 미리 정찰을 끊임없이 보내거든요.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 프로게이머들처럼 마치 전투 전에 이 일꾼 정찰을 보내듯이 끊임없이 상대 진영으로 척후병을 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떤 게릴라전이라는 게 이 험준한 지형에 숨어서 은신을 한 상태에서 뒤통수를 딱 쳐야 되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항상 미리 척후병을 보내서 그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적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적들도 게릴라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스피드, 즉 속도전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드로스는 그 인물의 정말 특징을 관통하는 것이기도 한데 누구보다 속도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본인 스스로도 말을 타고 다녔고 이 알렉산드로스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은 언제나 속도전에서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기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소수 정예의 병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병력 수가 늘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했던 그 전투를 보면 일단 페르시아가 훨씬 더 병사 수가 많은 경우가 많았고 알렉산드로스는 늘 적은 수로 상대방의 많은 수의 적을 무찌르는 그런 유형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 전투 병력도 언제나 되게 잘게 소수 단위로 쪼개서 정말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그 유기적인 병력들을 또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투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치 게릴라전을 하듯이 이 게릴라전도 소수 부대 운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원래도 자기 전투 방식이 정말 속도전을 중요시하고 소수 부대를 유기적으로 운용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게릴라전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병참입니다.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20대의 젊은 왕이기도 했고 혈기왕성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아까도 말했지만 특징을 보면 굉장히 속도전을 좋아하고 가장 앞에 서서 앞만 보고 달리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드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왕인데 사실 알렉산드로스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천재적인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겠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속도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젊은 왕이었지만 누구보다 이 군대에 있어 핵심은 병참, 즉 보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전투 과정들을 보면 알렉산드로스는 언제나 그 보급을 완벽하게 확보해 놓고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전투를 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척박하고 험준한 지형에서는 보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게릴라전이 하기가 쉬운 건데, 알렉산드로스는 이 보급마저도 완벽하게 언제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험준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보급의 그런 차질이 크지가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역시나 알렉산드로스는 이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지형을 정보력으로 확보를 해서 정말 중요한 거점 지역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거점 지역들을 하나하나 게릴라전을 무찌르면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많은 중앙아시아에 산계돼 있던 이 유목 민족들이 알렉산드로스 앞에 하나둘씩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그것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이 알렉산드로스를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이 호되게 당한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 중앙아시아 전체가 알렉산드로스에 점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죽였던 부하, 배신했던 부하, 그 베소스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베소스 장관을 결국 끝까지 추격해서 사로잡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베소스 장관을 자신의 상관을 배신했다는 그런 배신자로 취급하면서 바로 처형을 시켜버리죠.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의 인물의 특징을 보면 그 속도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 인물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사실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굉장히 신뢰를 중요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약간 우대를 해주고, 신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대국의 황제였던 이 다리우스를 죽인 이 부하 베소스 장관을 굉장히 극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베소스는 이 다리우스를 죽이면 자기가 끝까지 추격해서 뭐 살아남을 줄 알고, 아니면 자기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줄 기대하고 있던 것인데, 이 베소스 장관이 결국 사람을 잘못 봤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광활한 대제국 페르시아를 이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 승승장구의 길을 이어나갈 것만 같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겠죠. 하지만 이때부터 알렉산드로스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뻗쳐오기 시작합니다. 자,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이 알렉산드로스에게도 정말 중요한 핵심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의 젊은 동료라고 불리우던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마케도니아의 귀족 자제 출신들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알렉산드로스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자면서 정말 이 빡세게 군사 훈련을 함께 소화해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전우와도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당시 나이대도 비슷하고 출신 성분도 약간 귀족 자제들이기 때문에 이 배경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당연히 알렉산드로스와 어떤 공감대도 많이 형성을 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란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전투를 할 때도 알렉산드로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의 가장 핵심 전력이 바로 기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대다수의 마케도니아 젊은 장교들은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 대장들을 맡아서 정말 이 전투에서 가장 훌륭하게 알렉산드로스와 척하면 척하는 사이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그런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알렉산드로스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모론은 결국 알렉산드로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 군사 재판에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대 대장이었던 필로타스란 자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이 필로타스의 아버지가 또 있거든요. 이 아버지가 파르메니온 장군입니다. 정말 이 마케도니아의 오른팔, 그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때부터 계속 오른팔 제2인자 역할을 해왔던 정말 충성스러운 베테랑 장군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떤 연좌제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필로타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란자의 아버지로서 결국은 파르메니온 장군도 그 군사재판의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결국은 알렉산드로스가 건넨 독약을 먹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페르시아 정복 이후에 연회 같은 게 열렸을 때 정말 다들 술을 먹고 굉장히 잔뜩 취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이 알렉산드로스의 기병 부장이었던 클레이토스란 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렉산드로스를 막 비난하면서 막 대들다가, 알렉산드로스도 술 취한 나머지 창을 던져서 이 클레이토스가 그 창에 찔려서 즉사를 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게 돼요. 자,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알렉산드로스와 끈끈하게 전우애를 맺었던 이 젊은 장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분명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보통 복합적인 원인들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떤 원인을 정의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춘닥터의 생각은 이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게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일단 알렉산드로스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이자 야망가였죠. 물론 천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맞출 수 있거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 맞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 알렉산드로스도 이 동방 원정을 진행하면서 실수한 부분들도 있었고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꽤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알렉산드로스라는 인물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정말 너무나 초단기간 만에 그 당대 최강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을 자신의 소수 정예 병력만으로 쳐부시고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손에 넣은 정말 고대 불멸의 명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제국을 점령한다는 건 결국 점령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대제국을 통치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페르시아의 관습이나 문화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하고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어떤 그 관료들이나 지방 소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 이 대제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스탠스를 많이 취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제국을 갑자기 통치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알렉산드로스의 전략적인 판단은 어찌 보면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기껏 힘들게 싸워서 이겨놨더니 우리와 같은 대우를 해주네? 저 페르시아 녀석들을 우리 발밑에 둬야 할 패배자들인데 알렉산드로스 왕은 왜 대우를 해주는 거지? 또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친듯이 정복전쟁을 벌여야 하지?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도 손에 넣었겠다. 비싼 황금을 가지고 노예도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배불리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점점 알렉산드로스와 생각의 차이가 벌어진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와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간의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이 당시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일 수도 있었겠죠. 뭐 야망이 크지 않고 자기는 그냥 뭐 배불리 어떤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생각의 차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알렉산드로스와 이 마케도니아의 젊은 장교들 사이에 점점 갈등의 불씨가 커져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훗날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인도 원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춘닥터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